아시안. 오늘부터 마스크 구매 오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난주보다 마스크 구매 행렬이 크게 줄었지만 일부 약국에선 마스크가 늦게 입고되고 또 예상보다 빨리 판매가 마무리되면서 마스크를 사지 못하고 돌아가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 수가 7,478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확진자 수는 165명으로 13일 만에 2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거주 사실이 알려진 대구 한마음 아파트에 이어 대구 시내 또 다른 연립주택에도 신천지 교인 8명이 모여 살고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5명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확진자 수는 7,300명을 넘어섰고 프랑스와 독일 환자 수도 1,000명을 넘었습니다. 나가지 말자니까. 한 바퀴 더. 현대수소 전기차. 네, 여러분, 오늘부터 자신이 태어난 연도에 따라서 정해진 요일에만 마스크를 살 수 있는 마스크 오부제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61년생이나 96년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만 한 사람당 2장씩 살 수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길게 줄을 서던 모습은 사라졌지만 첫날이라서 곳곳에선 혼선도 있었습니다. 첫 소식 정반석 기자입니다. 마스크 오부제 시행 첫날,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들만 마스크를 살 수 있어 지난주까지 백화점과 마트, 우체국 앞에 장사진을 쳤던 구매 행렬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전국의 약국 앞에 마스크를 사기 위해 수십 명씩 대기줄이 생겼습니다. 이곳은 오후 3시부터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는 강서구 한 약국입니다.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서 자기 차례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아예 엄두를 못 냈어요. 다 품절이고 어쩌다가 가면 줄이 진짜 어마어마해서 못 샀는데 저는 오늘은 그나마 그래도 좀 수월하게 잘 산 것 같아요. 대기 시간은 줄었지만 일부 혼선도 벌어졌습니다. 약국마다 마스크 입고 시간이 제각각이어서 여러 약국을 찾았지만 허탕을 친 사람도 있습니다. 마스크 있나요? 마스크 오늘 마스크 다 매진됐어요. 벌써요? 예. 아까도 2번 발걸음 했다가 앞에 이제 2시에 물건이 들어온다고 하셔서 넘겨서 왔는데 이제 못 사고 나니까 제가 어떻게 마스크를 구입해서 서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서울 경기를 제외한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와 읍면 단위 우체국에서도 1인당 한 장씩 마스크를 팔았습니다.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은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약국에서 산 사람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오부제 첫날 전국에 풀린 공적 마스크는 702만 장. 내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나 7인 사람들이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자, 오래 기다리다가 사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서야 했던 때보다는 물론 나아졌습니다만 정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약국에 마스크가 언제 또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알 수 없다는 점, 또 마스크를 대신 사갈 수 있는 범위를 두고 아직 혼란이 있는 점, 이런 것들입니다. 계속해서 한지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함께 온 어린 자녀의 마스크를 구매하려 했지만 적합한 증명서를 가져오지 못한 경우 이러면은 여기는 가족관계 증명서나 등본이 있어야. 특히 고령의 부모라도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대리구매가 허용되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불편이 빚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93세신데 가족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되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주민등록상으로 같이 동거를 해야만 되더라고요. 대리구매에 필요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려는 접속자가 몰리면서 정부 민원 처리 사이트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지역 약국에는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마스크를 사러 몰렸지만 마스크는 있나요? 오늘 끝났습니다. 발길을 돌리고 또 돌리고 허탕치기를 수차례. 저 2번 준 거예요. 9시에 왔는데 2시쯤 들어오라 해서 다시 오는데 벌써 지금 끝난 거잖아요. 출근을 잠깐 정리하고 나왔던 건데 화나죠. 전혀 안 나아졌죠. 똑같잖아요. 어린이용 마스크를 겨우 사서 쓴 사람도 있습니다. 종로에 약국이 모여있는 골목입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살짝 넘은 시간인데 직접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지 사러 다녀 보겠습니다.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시간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게 가장 불편한 점이었습니다. 지금 마스크 살 수 있나요? 아직 안 왔어요. 왜 아직 안 오는 이유는 뭐예요? 판매 물량도 매일매일 다릅니다. 오늘 탈날이니까. 알려준 게 없어요, 제가. 저희도 그거 알아야 하는 거라서 할 수가 없으니까. 정부는 내일부터 14일까지 닷새 동안 마스크 업자가 매점 매석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하고 또 매점 매석을 신고한 사람들에겐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자, 그런데 한 장에 1,500원 하는 마스크를 특정 업체가 유통을 독점하면서 그 업체와 또 그걸 파는 약국들이 엄청난 돈을 남기고 있다는 이야기도 돌았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그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제이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례적으로 오늘 새벽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정부가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뜨거워지자 적극 해명에 나선 겁니다. 조달청이 마스크 제조업체와 계약한 단가는 장당 900원에서 1,000원. 이걸 지오영과 백제약품 두 곳의 유통업체가 장당 1,100원에 약국에 공급한다는 겁니다. 오늘처럼 약국에 560만 장이 공급되면 유통업체들이 하루에 5억 원에서 11억 원 정도 마진을 남기는 구조인 겁니다. 전국적으로 급증한 물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일 밤샘 배송과 작업 등에 따른 물류비, 인건비 인상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전국 70% 이상의 약국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는 지오영 조선의 대표는 대통령 영부인과 친분이 있고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공영 홈쇼핑 사장과 부부라는 소문에 대해 전형적인 가짜뉴스라며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불똥은 또 1,100원에 공급받아 1,500원에 파는 약국으로도 튀었습니다. 카드 수수료도 있어야 하고 나중에 또 그 총 판매 금액의 일부를 소득세를 내야 하는 문제로 인해서 일일이 신분 확인을 하느라 본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으면서 봉사 수준으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진 논란은 공적으로 확보된 마스크를 민간 부분인 약국을 통해 공급하면서 불거진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는 약국이 주민센터보다 훨씬 많아 접근성이 더 좋고 유통 과정의 추적 관리에 효율적이어서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SBS 제희원입니다. 네, 그럼 오늘까지 환자 숫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확진 판정받은 사람은 모두 7,478명으로 어제보다 165명 늘어났습니다. 자, 하루에 추가로 확인된 환자가 200명 아래로 내려간 건 지난달 25일 이후 처음입니다. 자, 그날 신규 확진자를 나타낸 이 그래프를 봐도 지난주 화요일인 3일 이후에 그 숫자가 차츰 줄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신규 환자가 줄면서 증가 추세가 다소 꺾인 걸로 보이는데 정부는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가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고. 네, 정말 이게 잠잠해진 건지 이 상황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신천지 교회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퍼지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저희 취재진이 보건당국 내부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해봤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입니다. 국내 환자 폭증의 주 원인은 신천지 교인입니다. 가장 많은 신천지 관련 환자가 나온 대구. 지난 2월 20일 총 환자 30명 중 23명, 77%, 2월 26일에는 74%, 3월 1일에는 2,569명 중 1,877명, 73%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관련 전수검사가 마무리되던 3월 4일에는 4,006명 중 2,583명, 64.5%로 비율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이날 보건당국은 검사받은 사람 모두를 신천지 관련자와 아닌 경우로 나눈 뒤 각각 확진율을 계산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천지 관련자의 코로나19 위험도가 그러지 않은 경우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0명씩 무작위로 검사했을 때 신천지와 관련 없는 사람은 10명 정도 양성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신천지 관련자 중에는 25명이 양성이란 뜻입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 해석은 엇갈립니다. 신천지 관련자들을 잘 관리하면
국내 확산 속도가 60% 이상 감소한다는 뜻이고 날마다 60%씩 감소하면 코로나19가 곧 종식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반면 신천지 신도가 아닌 사람들도 감염 확산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만큼 잘 관리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특히 수도권 환자의 신천지 관련 비율은 현재 서울은 130명 중 5명, 경기는 152명 중 23명입니다. 바이러스는 특정 종교가 아니더라도 집단 생활을 중심으로 언제든 확산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 관련자가 아닌 다른 일반 시민들에 대한 방역 효과가 나타나는 앞으로 2주 정도가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또 한 차례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자, 보신 대로 하루 추가 확진자가 요 며칠 줄었다고는 해도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은 신천지 시설이나 그 교회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대구시가 신천지 교회 사람 3명이 확진 판정받은 곳을 가봤더니 5명이 더 살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그 5명도 감염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본관 뒤 한 원룸주택의 방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확진자가 나오진 않았지만 방역 작업을 해야 마음이 놓인다는 게 집주인 설명입니다. 연막 소독은 효과가 크지 않다고 알려졌지만 그나마 대구시에서 다 해주지 않아 답답한 마음입니다. 방역 키는 김에 좀 이웃에 좀 쳐주고 가면 안 돼? 그 말이잖아. 키는 김에 좀 주위에 좀 치주고 가라 그 말이지. 신천지 대구교회 본관 주변은 교인들의 집단 숙소가 몰려있다는 소문에 분위기가 뒤숭숭했습니다. 특히 대구시가 오늘 신천지 교인 확진자 3명이 사는 연립주택에서 다른 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히면서 더 예민해졌습니다. 여기 그렇고 저기 그렇고 또 저쪽 이렇게 길어. 어디? 엄청 많아요.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격리 조치가 시행된 지 3주 정도 지났지만 아직도 검사를 받지 않은 교인을 태우러 오는 구급차가 다닙니다. 네, 신천지인데 격리되신 분 지금 모시고 보건소로 가요. 몇 분 가시는데요? 지금 한 분. 대구시는 오늘 오전 7시 기준 신천지 교인 1,471명 가운데 모두 271명이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가격리 기간 3주가 지난 50명이 오늘 안으로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별도 고시 전까지 신천지 관련 시설에서 종교적 모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관련 문자를 대구시 신천지 교인 전원에게 발송했습니다. SBS 권영인입니다. 대구에서는 또 신천지 교회를 다니는 60대 환자가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구시는 그 환자를 고발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손영한 기자입니다. 어젯밤 코로나19 경증 환자들이 입소해 있는 대구의료원. 방호복 차림의 경찰관과 소방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교인 67살 A씨가 입원을 거부하며 난동을 부리자 이를 제압하기 위해 출동한 겁니다. A씨는 대구의료원에 입원해 있다가 인근 경북대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될 예정이었지만 센터 입소를 거부해 대구의료원으로 되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네, 제 뒤로 보이는 이 문이 대구의료원 외곽에 나 있는 비상문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환자를 다시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입원 거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의료진들을 막 방호복도 벗기려고 뜯고 막 땡기고 막 꼬집고 발로 차고 노래 부르고 막 112도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처에 경찰이 있었지만 방호복을 입고 있지 않아 바로 대응하지 못했고 방호복을 입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대원이 사건 1시간 만에야 겨우 A씨를 입원시켰습니다. 한 20여 미터 정도를 벗어나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또 찬송가를 부르고 뭐 이런 과정이 한 1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대구시는 A씨가 10년 전 조현병 치료를 받았으며 자가격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병세가 심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는 A씨를 업무방해와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신천지 법인을 취소하겠다고 선언한 서울시가 오늘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법인 사무소라고 돼 있는 곳을 찾아갔는데 회원 명부라든지 재산 목록 같은 관련 서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내용은 유수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사당동의 한 건물로 방호복을 입은 검체 채취반과
서울시 공무원들이 들어갑니다. 예고한 대로 신천지 법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선 겁니다. 사무소에는 법인과 동떨어진 듯한 바이블 마음 수선소라는 현판이 걸렸습니다. 해당 사무소에는 법인이면 반드시 관리하고 보관해야 할 재산 목록과 회원 명부, 회의록 같은 서류는 없었습니다. 사단법인 측에서 여기가 이제 사무소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곳으로 이제 나와본 것인데 지금 사무실에는 아무런 법인 관련된 서류가 없고 신천지의 그 사당센터와 겸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와 신천지의 숨바꼭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등기부상 주소인 강남구 논현동 사무소를 찾아갔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신천지 측이 다시 용산구에 있다고 해 지난 6일 가봤지만 신축 공사장이었습니다. 그러자 동작구라며 또 말을 바꾼 겁니다. 법인 주소를 바꾸면 3주 이내에 등기 변경을 해야 하는데 지키지 않은 겁니다. 서울시는 오는 13일 법인 취소를 위한 청문회에 이만희 총회장의 출석을 신천지 측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 측은 서울시에 등록된 사단법인은 선교 법인체에 불과하다며 법인을 취소해도 신천지가 해체되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네, 요양원처럼 여럿이 함께 지내는 곳에서 추가 환자가 나오고 있는 경북 지역에선 그런 복지생활시설 560여 곳이 통째로 봉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TBC 한현호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 기자, 숫자만 보면 경북 안에 있는 거의 모든 복지생활시설 출입을 통제하고 통째로 봉쇄하겠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경북 지역은 봉화 푸른 요양원이나 경산 서린 요양원처럼 집단 시설에서의 감염이 확산돼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도내 581곳 복지생활시설 가운데 564곳에 대해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입소자 17,000여 명과 종사자 10,000여 명을 합쳐 모두 27,000여 명이 오는 22일까지 2주간 격리됩니다. 예방적 차원이라지만 사실 강제적인 초강력 대책입니다. 격리된 시설 가운데는 24시간 머물며 생활하는 요양원도 있지만 낮 또는 밤에만 요양원을 이용하는 보호센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경상북도는 낮이나 밤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아예 2주간 시설에 입소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교회 사람 46명이 살던 대구 한마음 아파트. 이 아파트에 대한 대응을 두고 대구시의 입장이 지금 논란이 휩싸였는데 자세한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네, 한마음 아파트에선 지난달 19일 첫 확진자가 나왔고 24일에는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방역당국은 지난 4일이 돼서야 현장에 나왔고 이후 확진자는 46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2일쯤 아파트를 관리하는 대구 종합복지회관이 아파트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대구시에 2차례나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1일이 지나서야 늦장 대응에 나선 셈인데 대구시장은 종합복지회관은 풍문이나 짐작을 보고한 것이었다며 이런 것까지 진상조사하러 나설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동산병원에서 TBC 한연호입니다. 네, 우리나라와 일본을 오가던 발길이 사실상 또 끊겼습니다. 오늘부터 일본을 가려면 또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오려면 비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입국 제한 조치가 시작된 첫날 취재한 유성재 특파원 리포트 보시고 이어서 바로 도쿄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 일본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여객기 탑승구는 한산했습니다. 탑승객 8명 가운데 일본인과 외국인이 반반이고 무비자 입국이 중단된 한국인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中国の便が遅れたんで、今日帰りになりました。隔離されるみたいなんで、自宅に帰るのかな。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에 아침 일찍 도착한 한국발 첫 여객기의 승객 가운데 한국인은 일본에 거주하는 2명뿐이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모든 승객에게 일본 당국은 2주 동안 자택이나 숙소에 대기할 것을 요청했고 이동 수단도 자가용이나 렌터카 등으로 제한했습니다. 일부 승객들 가운데선 일본 입국 절차에서 준비가 부족하다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들어올 때도 이제 이분들도 이제 막 처음 막 시작하셔서 그런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안에서. 일본 정부가 오늘부터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고 기존에 발급된 비자 효력도 정지하면서 오늘 하루 일본으로 입국한 한국인은 3명에 그쳤습니다. 한국의 일본 영사관에는 신규 비자 발급 문의가 빗발쳤지만 전화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일본 입국 예정인 유학생들과 주재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자, 유성재 특파원, 오늘 우리나라에서 일본 간 사람이 단 3명뿐이라고 했는데 반대로 일본에서도 이제 한국을 가야 하는데 어려워진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일본 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로 오늘부터 일본에 대한 무비자 입국도 중단됐죠. 일본인이 한국에 가려면 새로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지난 2주간 어디에 머물렀는지, 발열, 기침 증상은 없었는지를 직접 써서 제출해야 합니다. 도쿄 총영사관에 물어보니 이런 절차를 밟은 비자 신청자가 있었다고는 합니다. 외교관의 무비자 입국도 함께 중단됐는데요. 원래 내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수출 당국 간의 국장급 협의도 일본 측 담당자들이 한국 대사관에 가서 화상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일본 정부가 먼저 입국 제한 카드를 꺼내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정부가 맞대응에 나선 건데 그 뒤에 일본 정부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혹시 오늘은 뭐 이야기 나온 게 있습니까? 아베 일본 총리가 오늘 의회에서 사실상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왜 전문가에게 묻지도 않고 이런 조치를 결정했느냐는 야당의 추궁에 이렇게 답한 겁니다. 最終的に政治的な判断を行うと、これはもちろん私だけの判断ではなくて外務省等々もですね相談をした上において判断をさせていただい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 아베 총리가 무슨 뜻으로 정치적 판단이라는 말을 했는지 본인의 자세한 설명은 없었지만 추가 답변에선 7,000명이 넘는 한국의 확진자 수를 고려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전문가의 의견보다 일본 내 불안한 민심, 좀 좁혀서 보수 지지층의 한중에 대한 불신 정서를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베 총리 말대로 정치적 판단이어서 그런지 뭐 준비가 그렇게 썩 잘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일본 안에서도 실제로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이번 사태를 진두지휘할 사령탑이 없다는 비판입니다. 총리 직속으로 위기관리 담당실이 있지만 자연재해나 테러 사건만 다뤄봤지 이번 같은 세계적 전염병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어서 각 부처가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 같은 총괄 조직을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구에서 온 걸 숨긴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서울 백병원이 일부 폐쇄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환자 측이 앞서 다른 병원에서 진료 거부를 당했다고 알려진 데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 병원 안전도 지키고 대구 경북 지역 환자도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건당국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백병원. 문은 굳게 닫혔고 직원들 외엔 인적이 끊겼습니다. 대구에서 온 사실을 감추고 입원했다 엿새 만에 확진된 78세 환자 때문입니다. 이 병원도 국민안심병원이지만 환자가 처음 왔을 땐 기침을 하지 않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환자는 서울의료원으로 옮겨졌지만 외래와 응급실, 병동 6, 7층은 모두 폐쇄됐습니다. 보건당국은 거짓말한 환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말씀하지 않았을 경우 고의로 이 경우에는 과태료를 1천만 원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는. 이 환자가 대구 출신임을 속인 배경엔 진료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작용했을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현재 서울의 주요 종합병원은 대구 경북 환자에겐 경증이면 진료를 2주 연기하라고 권고합니다. 꼭 진료를 받아야 하면 선별 진료소를 거치게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초기 증상이 경미한 경우가 많아 이런 식으론 의료기관의 안전을 100%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보건당국은 대구 거주자에 대해 무조건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에 대해선 행정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병원들의 이런 안전조치를 진료 거부로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환자분들도 안전하게 진료받으면서 의료기관도 보호할 거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은 상황이다. SBS는 서울의료원을 통해 서울 백병원에서 이송된 환자의 전화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의료진이 환자의 심리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도 직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이 직원은 신천지 교인인데 병원 측에 이런 사실을 숨겨왔고 지자체의 자가격리 권고도 따르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전현남 기자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통증센터 입구가 폐쇄됐고 방역을 위해 외래 진료를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 병원 지하 2층 통증센터 직원 36살 여성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같은 병원 음압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확진자 A씨는 병원에서 처방전 발급을 돕거나 안내하는 일을 해왔는데 신천지 교인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신천지 교인이거나 중국이나 이거 갔다 온 사람이거나 대구 경북 갔다 온 사람을 다 얘기하면 저 비밀 보장하고 직원 검사해준다고 다 했었거든요. 본인이 안 하니까 사실은 병원 같은 경우 피해자죠. 지난 1일 성남시가 신천지 교인 명단을 확보하면서 A씨가 교인인 사실이 드러났고 이튿날인 2일부터 하루 2차례 전화로 건강 상태를 확인해 왔습니다. 성남시는 대형 병원에 근무하는 만큼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11일까지 출근 자제와 자가격리를 권고했지만 A씨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열도 없고 두통이나 이런 것도 없고 무증상,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증상이 없으니까 자비로 중앙병원에다가 검사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다음에 검사를 한 거죠. 병원 측은 A씨가 근무하던 통증센터를 폐쇄하고 외래 진료를 중단했으며 A씨와 밀접 접촉한 의료진 등 50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세종시에서는 바이올린 수강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바이올린 강사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데 경로를 거슬러서 올라가면 천안에서 있었던 줌바 워크숍이 나옵니다. 따져보면 이번 사례는 4차 감염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용식 기자입니다. 세종시 도담동의 한 음악학원이 폐쇄됐습니다. 이 학원을 다니던 40대 여성과 10대 여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어제 확진된 바이올린 강사의 수강생들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곳 음악학원 강사가 접촉한 수강생은 유치원부터 성인까지 2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이 의심 증상을 보여 환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이올린 강사는 지난달 15일 천안에서 열린 전국 줌바 강사 워크숍에 참석했던 줌바 강사 수강생이었습니다. 확진자 중 4명은 줌바 교습소 수강생들로서 지난 2월 19일에서 21일 사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당시 줌바 워크숍에 참석한 29명 가운데 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 당국은 줌바 강사가 이 워크숍에서 감염된 뒤 줌바 수강생인 바이올린 강사를 거쳐 바이올린 교습생까지 퍼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미노처럼 4차 감염이 이어진 것으로 보는 겁니다. 당시 줌바 워크숍엔 대구에서 온 강사 4명이 참석했는데 이 가운데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대구 강사가 1차 감염원인지에 대해선 추가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네, 다른 나라 상황도 알아봅니다. 유럽 지역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데 프랑스와 독일의 누적 확진자 수가 각각 1,200명, 1,100명을 넘어섰고 스페인, 스위스, 영국 같은 서유럽 대부분 나라에서도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유럽 전체로 봤을 때 확진자는 10,000명을 넘어섰는데 가장 심각한 곳 이탈리아입니다. 어제 하루에만 1,500명 가까이 환자가 늘어서 모두 7,375명에 이릅니다. 숨진 사람도 3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김정기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의 한 기차역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롬바르디아 등 북부 15개의 지역에 대해 정부가 봉쇄 조치를 발표하기 직전 열차를 타고 도시를 빠져나가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봉쇄 조치 결과 이탈리아 전체 인구의 4분의 1인 1,600만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A questo territorio della nostra penisola applichiamo un regime. 밀라노의 상점들에선 불안한 주민들의 사재기로 빵과 물 등 생필품이 동이 났습니다. 이탈리아에선 어제 하루에만 무려 확진자 1,492명이 늘어나
누적 확진자 수가 7,375명을 기록했습니다. 사망자 수도 3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전국의 극장과 박물관, 스키 리조트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을 잠정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3일까지 모든 가톨릭 예식을 포함해 전국의 모든 집회와 모임, 장례 의식을 포함한 종교 의식 등이 중단됩니다. 코로나19가 이탈리아를 거점으로 서유럽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세계적 대유행의 시작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중국에선 버스에서 일어난 감염 사례가 보고됐는데 확진자로부터 4.5m나 떨어져 앉아있던 승객까지도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당시 버스는 창문을 닫고 난방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들이 많았습니다. 베이징 송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버스 안에서 한 여성이 기침을 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중국 당국은 급히 함께 탄 승객 추적에 나섰습니다. 대중교통 안에서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중국 연구진은 지난 1월 22일 후난성에서 발생한 버스 집단 감염을 역학조사했습니다. 환자 A씨는 당일 2차례 각각 2시간과 1시간씩 버스를 탔는데 동승객 가운데 10명이 감염됐습니다. 버스는 창문을 닫은 상태였고 A씨와 감염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감염자 한 명은 A씨와 4.5m나 떨어져 있었고 신체 접촉이 없었는데도 감염됐습니다. 연구진은 바이러스가 포함된 비말이 난방 장치에서 나온 따뜻한 공기에 실려 일반적으로 알려진 전파거리 1, 2m보다 훨씬 멀리 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공기에 떠다니는 미세한 입자, 즉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在相对封闭的这个条件之下，那么高浓度的气溶胶的持续暴露或者叫长时间的暴露，有可能存在着气溶胶传播的风险。 연구진은 또 A씨가 하차하고 30분이 지난 뒤에 버스에 탄 승객 한 명도 감염됐다며 환기와 소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40명대를 기록하며 확연한 안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맞춰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을 다룬 드라마 제작에 나섰고 관영 매체들은 시진핑 주석을 코로나19 퇴치 영웅으로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보면서 세계 금융시장에도 불안 심리가 급속히 퍼졌습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선 외국인 투자자들이 1조 3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며 사상 최대 규모의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4.19%, 85포인트 떨어지며 1954.77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하루에만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3천억 원 이상 순매도했습니다. 집계를 시작한 1999년 이후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1,400억 원가량 순매도하며 지수를 4% 이상 끌어내렸습니다. 오늘 하루 시가총액 68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원화 가치도 급락해 원달러 환율은 1,20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크게 늘면서 세계적인 대유행, 팬데믹 우려로 번진 데 따른 영향입니다. 국제유가 선물 가격이 하루에 30% 이상 폭락한 것도 이번 사태가 세계적인 공급망과 소비 기반 붕괴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반영된 걸로 풀이됩니다.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우선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유가가 단기간에 급락을 하면서 신용도가 좋지 못한 유가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부도 위험들이 급상승을 하면서 그로 인한 실물 경제 영향을 두려워했던 상황이었고요.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의 절반 수준인 1.5%로 내렸고 일부 기관은 0%대의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국제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와 스탠더드앤푸어스는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1%대까지 빠르게 내리고 있고 최악의 경우 0%대 성장에 머물 거란 예측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기관 투자자의 역할을 당부했는데 공매도 금지 확대 등 비상대응 계획 가동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지금 3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생필품은 공급되고 있지만 외부와 단절된 생활에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대2 거실 책상이 아이들을 위한 탁구대로 변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그림을 그리며 격리 생활에 지친 마음을 달랩니다. 체력 단련을 하거나 지루해하는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실내 놀이법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나 스스로 예방하려고 자발적 격리를 택한 사람들이 일상을 공유한 SNS 영상들입니다. 아이들도 집안에서만 계속 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답답해하는 게 느껴져요. 키즈 카페나 문화센터에서 그 부분을 개심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가격리자가 전국적으로 3만 2천 명에 이르면서 불안과 우울감,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코로나 우울증을 겪는 건데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마련된 격리생활 지침이 참고할 만합니다. 휴대전화 영상통화나 SNS로 외부와 소통하면 외로움을 달래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정보에 집착하기보다 하루 두세 차례 시간을 정해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매일 편지 한 통이나 일기를 쓰면 심리적 안정을 꾀할 수 있습니다. 가장 후유증 없이 회복된 분들은 이타적인 감정을 많이 느낀 사람들이었습니다. 참고 지켜가는 게 나와 가족과 이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24시간 언제나 정신건강 상담 전화를 통해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이번엔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이 1조 6천억 원 규모의 펀드 환매를 중단한 이른바 라임 사태를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핵심 인물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금감원 출신인 당시 청와대 관계자가 라임과 관련된 문제를 막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검찰도 그 녹음 파일을 확보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찬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이후인 지난해 12월 19일 라임 관련 펀드에 1조 원 이상의 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진 증권사 간부 장모 씨가 한 피해자를 만납니다. 투자금 회수를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장 씨는 청와대 관계자 명함을 보여줍니다. 내가 형님한테 얘기 드린 거예요. 이쪽이 티예요. 아 진짜? 내가 금감원에서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관계자가 라임 관련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대통령 민실에 이렇게 하면 자기 이것도 사실 라임 거 다 막았었어요. 이분이 다 막았었어요. 한테 가서 우리은행 그 내부분 거 저 기사에 보셨죠? 그거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거 입수해서. 피해자는 장 씨가 보여준 명함에 청와대 경제수석실 소속 A씨 이름이 적혀 있었고 장 씨가 다른 피해자에게도 같은 사람을 언급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가 언급한 A씨는 금융감독원에서 청와대로 파견돼 당시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 씨는 SBS 취재진에게 피해자를 안심시키려고 둘러댄 말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A씨의 명함을 갖게 된 경위를 명확히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둘러대면서 어떻게 와줬는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그 청와대에 계셨던 그때 얘기도 하셨다면서 그 명함도 보여줬다고 그러던데. 그건 예전에 한 반장 나지 모르겠는데 저도 몰라요. A씨는 장 씨를 알지 못하고 청와대에서 금감원 관련 업무를 했지만 지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은 최근 이 녹음 파일을 입수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자, 이 녹음 파일에는 청와대 관계자 말고도 라임을 인수하려 한다는 한 회장님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엄청난 자금력에 정관계 로비 능력도 있는 이 회장님이 라임 펀드를 인수하면 바로 안정될 거라고 투자자를 설득하기도 하는데 그 회장의 로비 결과물이라고 언급된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원종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녹음 파일에서 장모 씨는 회장님이 회비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는 재향군인회 상조회를 인수한 뒤 라임 정상화 자금원으로 활용할 거라고 피해자에게 말합니다. 재향군인회 상조회가 공개 입찰이 나왔어요. 상조회에서 지금 회원비로 1,800원이 있어요. 이걸 쓸 수가 있어요.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회장님이 상조회 돈으로 부실화된 라임 자산을 살 계획이라며 상조회 인수는 공개 입찰이지만 로비를 통해 인수가 확정됐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로비할 때 어마무시하게 써요, 돈을. 여기를 한 거예요. 로비가 된 거예요. 이번 월요일 날 도지처 들어갔고 내일 우선 협상 대상자 결과 나와. 이건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팩트야. 확실해. 상조 내일 보세요. 재향군인회 상조회 컨소시엄으로 될 거예요. 대화가 이뤄진 날이 지난해 12월 19일인데 바로 그날 유산균 업체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구성된 재향군인회 상조회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고 이후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발표됩니다. 녹음 파일에 나온 대로 된 겁니다. 자금을 빼서 결국 다시 라임에 투자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기업 사냥 세력과 같이 결탁해서 지금 이 펀드가 운영이 되었다고 지금 강력히 의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조회를 인수한 컨소시엄을 찾아 해명을 들으려 했지만 회사 등기부등본에 있는 주소지는 관계없는 사무실이었고 전화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재향군인회는 매각 주관사를 통해 업무를 처리해 로비가 개입할 여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상조회 매각 과정을 둘러싼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이 재활용품 분리수거라든지 눈 치우는 일도 함께 하고 있는데 올해 6월부터는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법이 정한 경비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경찰이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은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돕고 눈이 오면 단지한 제설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는 6월부터 경비원이 이런 일을 하면 경찰이 해당 경비원 파견업체를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비업법은 도난과 화재, 혼잡 등에 따른 위험 발생 방지를 경비원 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정한 업무 말고 다른 걸 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 택배 관리는 도난 방지, 주차 관리는 위험 방지 업무로 넓게 해석해 허용됩니다. 지난 2018년 11월 경비업 허가 없이 아파트에 경비원을 배치한 업체에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는데 경찰이 이걸 근거로 법 적용을 엄격히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일자리를 되게 아예 더 없애는 지금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입주민 비자라든가 저기들은 정비 절감으로 들어갈 것이고 경비 절감이라는 걸 고로 그러면 경비를 쓰지 마. 우리 그냥 관리인으로 다 쓸 거야. 미아가 퇴근하면 우리가 봐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엉망이 되고 줄은 아니지만 지원 성격으로 해줘야지. 다 싫어하지. 다른 데부터 다 그렇고. 국토교통부가 경비원 업무를 더 넓게 규정하는 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언제 법이 바뀔지 알 수 없어 단속이 시작될 경우 혼란이 예상됩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지 말지를 두고 민주당 지도부 안에서도 경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내일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꼼수라면서 비판해왔던 비례정당에 참여할지를 뒤늦게 논의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로 비례연합 정당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언제 어떻게 투표할지 못 정했습니다. 오전엔 오후에 하겠다고 했고 그런 것들은 제가 추후에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녁이 되자 내일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고만 공지했습니다. 의총까지 포함을 시키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공감대가 있었다라는 게. 비공개 최고위에서 서른 최고위원은 명분도 시간도 없는데 해선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위성정당을 강하게 비판해왔던 터라 진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 짓을 해서 되겠습니까? 네. 이랬던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은 어제 비난은 잠시지만 책임은 4년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행위는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고 결국 정치를 장난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최근 비례정당과 관련한 공개적인 언급은 아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해도 직접 창당이 아니라 소수 정파와의 연합이라는 게 당내 참여론자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민생당과 정의당이 등을 돌리는 등 함께 하겠다는 원내 정당이 없어 비례연합이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통합당에선 오늘 오선의 정병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지난달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통합당으로 당적을 바꾼 삼선 이찬열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중국 동포도 한국에 한 달만 살면 선거권을 준다는 소문이 어제 오늘 빠르게 퍼졌습니다. 대통령 긴급 행정명령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건데 이경원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봤습니다. 대통령 긴급 행정명령으로 한 달 이상 한국에 거주한 중국 동포에게 선거권을 준다. 그래서 이게 이번 총선의 큰 변수가 됐다. SNS에서 어제 오늘 빠르게 퍼진 소문입니다.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권리 대한민국 국민만 가질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지만 영주권을 얻은 지 3년이 넘어야 한다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그러면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 명령을 통해 중국 동포에게 선거권 부여가 가능하냐? 헌법조항 먼저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긴급 명령은 교전 상태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데 국회 집회가 불가능할 때, 즉 국회의원들이 모일 수 없을 때 내릴 수 있습니다. 임시국회가 열려있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최근 정치권에서도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이나 긴급 재정경제 명령권이 언급됐는데 지금처럼 국회가 열려 있으면 발동할 수 없다는 게 원칙입니다. 헌법과 감염병 관리법상의 긴급 명령권을 즉각 발동하라. 추경의 국회 통과가 조금이라도 지체된 데만 긴급 재정 명령권이라도 발동해서 적시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 동포 선거권 관련 거짓 소문에 대해서는 청와대까지 나서 아주 악질적인 가짜뉴스, 심각한 범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북한이 오늘 또 단거리 발사체를 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지 닷새 만인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북한의 노림수가 뭔지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6분쯤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3발 이상이 발사됐습니다. 최대 비행거리 200km, 최고 고도 50km 정도였습니다. 합참은 여러 종류의 방사포를 섞어 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초대형 방사포나 대구형 조종 방사포 또는 기존에 보유한 300mm 방사포로 추정되는데요. 정확도 시험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첫 발사였던 지난 2일 이후론 일주일만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낸 지 닷새 만입니다. 하지만 김여정이 북한군 훈련에 시비 걸지 말라고 비난한 때문인지 정부 대응 수위는 조금 달랐습니다. 지난 2일처럼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지만 강한 우려와 중단 촉구라는 표현이 빠지고 완화된 문구가 등장했습니다. 통일부도 말을 아꼈습니다. 북한의 발사체 관련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 친서로 남북 협력 가능성이 열린 상태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역으로 보면 북한이 강온 양면 전략으로 정부 행보를 제약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북한이 앞으로도 단거리 발사체뿐 아니라 SLBM이나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공언한 새로운 전략무기 시험 등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남북협력 가능성을 열어둔 채 군사행동을 계속할 경우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우리 정부가 어정쩡한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립 준비단을 이끄는 남기명 단장이 하나은행의 사회이사로 추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 건지 전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기명 공수처 설립 준비단장은 지난달 26일 하나은행 사회이사로 추천됐습니다. 준비단장을 맡은 지 약 보름 만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낸 남 단장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겸직의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남 단장을 추천한 건 참여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인 황덕남 하나은행 사회이사였습니다. 황 이사는 금융 분야의 법적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남 단장이 하나은행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추천 사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나금융지주 하명주 부회장은 파생결합펀드 DLF 불완전 판매로 감독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고 채용비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공수처의 준비단장이 사회이사를 맡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정부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은 핀센트로 꼬집어서 영입을 하는 거죠. 하명주 행장의 채용비리 관련 아니면 징계 관련해서 뻔한 의도에 보이는 거잖아요. 남 단장 측은 사회이사 영입은 단장 위촉 전부터 진행돼 온 것이라며 공수처 준비단장은 은행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